AI 에이전트 이게 폭락했다. 90%. 그리고 밈코인들 폭락했다. 그리고 메이저 알트들도 안 그래도 1월 내내 재미없었는데 요 트럼프 관세빔 맞고 비트코인 10% 흔들거릴 때 40% 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 1월은 힘든 한 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한 20만 달러 하나로 2억 5천에서 3억 5천 사이로 갔다가 한 50% 정도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다음 사이클 때 한 8억에서 10억 갈 것 같고 2035년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남덕현 이사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대정원 출판사의 마케팅 이사가 본업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벌써 2월인데 연초 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연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11월에 마지막으로 나왔었는데 10월 달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올해 겨울은 좀 지켜봐도 된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겨울은 지켜보시되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 한 단계 조금 한 1억 더 들어간 아파트 열심히 찾아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책 방향에 따라 봄이나 여름 사이에 내 집 마련 결정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 정도면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고 네. 지금 겨울 동안은 뭐 지금 뭐 한 2월까지는 그래도 좀 잠잠할 것 같은데 다시 봄 뭐 3월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정도부터는 다시 조금씩 집값 꿈틀꿈틀한다 뉴스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좀 그런 거래가 자주 많이 되고 있나요? 거래량도 좀 늘어났고요.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계속 1년 내내 강조했던 게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였잖아요. 네. 근데 작년 말에 이제 작년 가을 이후에 서울 집값이 좀 멈췄던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출 규제, 강력한 대출 규제. 근데 탄핵 사태가 이제 계엄령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정부 리더십이 사라진 이후로 올해 연초에 사실 군수령이 하나가 있었어요. 계속 대출 규제를 강하게 조일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뭐 대출 총량도 늘어났고 평소처럼 이제 대출을 해줄 거냐인데 저는 대출을 계속 조이는 방향도 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했던 거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올림픽 박학고레온도 뭐 입주자에게 지금 전세가 없어요. 네. 다 들어가고 계시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집값을 서울을 누르려는 행위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뭐 경제가 어떻게 되려나 하니까 좀 주춤하는 거지. 사실 서울의 강남 같은 지역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한번 좀 강남이나 주요 지역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상황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방송 같은 거 보시면은 집값이 뭐 폭락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인지가 되고 이게 썸네일만 보통 보시니까 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서울과 경기도 그 중에서도 핵심지 지역들은 집값이 오히려 야금야금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년 1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나온 가격 지수예요. KB부동산 출처인데 보시면은 서울만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0.2% 상승하고 있고 뭐 울산은 0.1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대구가 조금 하락이 심해요. 부산이랑. 많은 분들 관심 있는 서울을 24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1월 20일까지 네.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가격 변동률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서초, 강남, 송파는 0.5, 0.6, 0.3 되게 이거 상승률 높은 겁니다. 이거는 네. 0.3%, 2% 이상 올라가는 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생각보다. 그리고 중구, 뭐 성동구, 동대문구, 용산, 마포, 영등포, 양천구 여기 주로 목동이죠. 네. 보시면은 한강변 라인들은 오르고 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급지, 상급지 외곽권이라고 하는 관악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정도가 좀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거의 변동 없는 보합 정도. 그렇죠. 하락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냐? 아니에요. 상급지는 오르고 있고 여전히 오르고 있고 야금야금 오르고 있고 중급지는 뭐 보합 내지 강보합 정도. 그다음에 약간 외곽권이 뭐 약보합 요 정도 느낌일 거.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안 떨어져야 돼? 내가 사고 싶고 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계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뉴스 헤드라인 같은 거 보실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KB부동산 가격지수인데 22년 1월에서 25년 2월 지금 3년치 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이 파란색이 매매가 지수고 주황색이 전세 지수예요. 네. 여기서 크게 막 퍼센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것만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 전체로 보면 22년 1월이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뭐 50% 정도잖아요. 지수가.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건 아닌데 네. 가격이 뭐 많이 떨어졌구나. 뭐 24년에 뭐 조금 올랐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전체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발표가 신문에 나오는 거고 서울 집값 뭐 몇 달째 하락세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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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거 말고 이제 제대로 강남구를 따로 보면 이거는 서울 전체, 이거는 강남. 어때 보이세요 그래프가? 이때 100인데 지금 90, 98 막 이러잖아요. 앞에서 본 그래프와는 아주 크게 다르죠. 그렇죠. 이것만 보면은 서울이 그래도 좀 전보다 3년 전보다 떨어졌나 보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 아파트들은 뭐 예전 최고점 가격을 회복했거나 개별 단지로는 이미 신고가를 쓰고 있다. 네. 이제 구축 아파트의 세대수 적거나 좀 역에서 먼 거는 조금 비등비 조금 부족할 거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신축 대단지 새 아파트는 이미 사실 넘어서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전세는 확실히 많이 올랐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1군에 속하는 서초구도 그래프는 비슷해요. 네. 그렇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용산구거든요. 보시면 강남, 서초, 용산, 송파까지는 그래프가 비슷하죠. 거의 최고점을 거의 갔거나 넘어서는 그런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중급지 이제 여기는 남의 나라 얘기니까 네. 20억, 40억, 60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럼 이제 한 9억 내지 한 15억 정도 이 정도 조금 더 중산층 분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 마포구, 마용성 하잖아요. 여기. 마포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죠? 가격이 24년 요 5월 정도에 특히 더 많이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 늦봄에서 뭐 초여름에서 가을 정도까지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전세가도 많이 올랐죠. 이건 지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 강남 쪽은 이게 전세 지수가 많이 못 올라가 매매가가 훨씬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세 매매가 둘 다 상승하고 있구나. 성동구, 마포구, 성동구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강동구는 조금 약해요. 마포나 성동에 비해서는. 요거 뭐 실제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느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가을 이후 많이 올랐다. 여름 가을 많이 올랐다. 중구 정도까지 이 정도 하면은 뭐 시세 과거 고점이 뭐 한 7, 80% 수준 정도 갔다. 이게 여러분 체감하시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외곽권 주로 언론에서 많이 다룬 뭐 집값이 몇 프로 폭락했고 뭐 3억이 떨어졌고 뭐 미분양 난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3분의 1로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수니까 그냥 네.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세요. 회복을 많이 못했구나. 작년 여름 가을에 회복의 폭이 적죠.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친구들이랑 마포구처럼 쭉 작년에 올라갔던 친구들이랑 강동구처럼 작년 이게 쭉 올라갔던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오르고 얘가 이제 멈췄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서울의 외곽권은 상승이 멈췄구나. 대출 규제 이후에 더 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악구도 마찬가지죠. 상승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르고 멈췄어. 조금 오르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성북구하고 관악구는 저기 2호선 교통이 좋고 네. 성북구는 그래도 중심지 쪽에 가깝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하급지라고 볼 수 있는 가격적으로는 중랑구를 보시면 많이 달라요. 그래프가. 그쵸. 네. 이제 우리 처음에 봤던 우리 서울시 전체 그래프 가격지수 이거 그래프보다 지금 낮잖아요. 네. 아까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서울 집값 폭락했다, 막 못 오른다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 평균보다도 못 올라갔어. 거의 그냥 못 올라서 쭉 하락했어. 이런 지역들. 그리고 뭐 금천구, 그렇죠? 도봉구, 노원 이런 지역들을 보면 노도강, 성북, 금천구 뭐 이런 데들은 중랑구 이런 데들은 가격이 회복을 거의 못했거나 조금밖에 못했구나. 중간에 한강변 중간에 뭐 마포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강동구 이런 데들은 고점 대비 한 80%까지 80에서 85% 올라왔구나.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이런 지역은 정고점 뚫거나 거의 근접했다. 요렇게 일단 요게 현실이다. 요게 현실이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나오는 전체의 평균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봐야 이게 명확하게 보이겠네요. 그쵸. 지역별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온도가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외곽권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내 아파트는 안 올라요. 언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까요? 안 팔려 이런 얘기 하시는. 왜냐면 나도 딴 데 상급지 갈아타고 싶은데 내게 안 팔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고, 중급지 뭐 마포 아니면 뭐 강동구 뭐 성동구도 많이 오르는데 뭐 요 정도 중구, 뭐 동대문, 동작구 이런 데 가지신 분들은 강남 가고 싶은데 내 아파트 오른 거보다 강남이 너무 빨리 올라서 이제 모두 갈아타기가 안 돼요. 내 것도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중급지 사시려는 분들은 지금 아니 언론은 맨날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자꾸 올라 나 못 사겠어. 뭐 이렇게 이제 흐름이 다른 거죠. 방금 보여주신 그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서울도 지역마다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는데요. 사실 작년에 가는 아이들은 잘 가고 또 안 오르는 지역은 안 오르는 게 약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었는데 이게 이번 2025년에도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못 따라간 하급지가 따라 올라가 주느냐 마느냐가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게 상반기에는 저는 조금 따라갈 것 같아요. 작년 한 가을 정도 제가 10월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상저하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지금처럼 그때 10월처럼 계속 강하게 간다는 전제였고 지금 대출 규제를 강하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요즘 제가 올해 부동산 전망 보니까 전문가분들은 상저하고를 보세요. 상반기 좀 떨어지고 하반기에 오른다를 보시는데 저는 반대로 상반기가 좀 오를 것 같고 하반기는 약보합 으로 갈 것 같아요. 어떤 논리냐면 지금 집값이 많이 그 상급지를 못 따라갔잖아요. 서울의 외곽권들이. 좀 이따 뭐 2부 때 경기도 보여드리지만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금액이 뭐 5억에서 한 9억 선 정도, 뭐 비싸면 12억 선 아파트들인데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 3억, 5억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들어오고 막 정부가 은행들 쪼이면 대출이 안 나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비싸게. 근데 지금 그게 풀렸기 때문에 대출의 힘으로 올해 상반기에 가격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야금 오히려. 반면에 그럼 하반기 때 제가 약보합을 좀 상고하저로 보는 이유는 아주 폭락을 얘기하는 전끈은 아닙니다. 약보합 정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상반기에 이렇게 집값이 외곽 지역까지 서울 외곽 지역도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여름 지나서 여름 가을 이때쯤에 집값 좀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출 규제라든가 어떤 뭔가 이제 규제를 하는 가격 올라갔으니까 누르는 정부의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시기 즈음에 DSR 3단계 지금 규제가 예정돼 있거든요. 대출 규제가.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게 시기가 맞을 것 같아요. 상반기 올해 봄부터 조금씩 꿈틀대다가 여름에 좀 확 오르고 늦여름 가을 사이에 DSR 3단계 하면서
서울 외곽권이나 경기도의 중급지 이상 집값을 좀 잡는 대출 규제 정책 나오고 그러면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좀 지방 아파트 활성화, 지방 미분양 주택을 판매할 수 좀 사게 하는 제도가 조금씩 나오면서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저는 일단은 상반기에 상고하죠. 그리고 핵심지들은 그냥 제갈 길 간다. 네.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오를 수 있나 이런 얘기들 댓글 보면 가끔씩 네. 하시는데 냉정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저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강남 서초 용산의 아파트 20억, 40억짜리 사시는 분들은 우리 같은 급여 생활자나 뭐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번에 설날에 저기 인천공항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계층이에요, 우리랑.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을 이런 논리인 거죠. 2011년에서 13년 사이 집값 막 한창 떨어졌을 때 네. 그때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 급매물입니다. 급매물을 잡아라.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뭐 2억, 3억씩 떨어진 아파트가 나왔죠. 근데 그게 모든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쩌다 하나씩은 영끌했다가 못 견디는 분들이 던졌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 뭐 떨어지는 거 나올 수 있지만 대다수의 강남 이런 상급지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나는 집을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 우리나라가 IMF급 위기를 맞거나 금융위기를 맞거나 트럼프가 관세 전쟁 하다가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나서 대한민국 부동산에 희망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런 사태가 터지지 않는 한 그분들이 굳이 급하게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규제나 법규 중에서 2025년도에 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뭐 크게 기대할 만한 것 중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 좀 서민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신생아 대출, 네. 신생아 대출의 그 소득 요건이 2배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리는 되지만 우리 대다수 분들은 적용은 안 되겠지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해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뭐 잠실이라든가 개포라든가 네. 뭐 대치라든가 이런 지역들 삼청 대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잠실 뭐 설날 사이에 1억 5천 저기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기사들 나오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기사보다는 오히려 내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무주택자라면 저는 올해 상반기에 봄 정도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올해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달 25일에 한국은행에서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건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시장에 지금 금리가 뭐 0.1%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0.26% 올리냐 마냐 하는데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금리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환율하고 지금 어떤 경제적인 미국이 너무 또 잘 나가고 금리를 안 내리니까 이게 국부 유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 내려봤자 0.25% 정도 내릴 거고 아니면 동결할 텐데 지금 가상금리가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 금융권에서는 지금 가상금리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그만큼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이거를 조정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거. 이렇게 뭐 계속 0.25%씩, 0.5%씩 뭐 한 2분기 내에 막 계속 내린다. 미국도 내린다. 그러면은 시장주가 이제는 좀 완화 국면으로 가면서 돈도 더 많이 풀고 부동산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심리적인 게 바뀌어야지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볼까 이게 되는 거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0.25% 해봤자 지금은 실거주자이거든요. 투자자는 지금 투자를 못해요. 규제 때문에 돈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거주자분들이 0.25% 금리 이하에 엄청나게 부동산에 뛰어들진 않고 그리고 또 동결 가능성도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저는 뭐 금리 영향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우리 서민층,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지금 그 대출 규제를 스탠스가 물러났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집 마련을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2025년은 좀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는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국내에서도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또 이게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대외적으로는 또 미국발 경제적 불확실성들이 있는데 25년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상고하저로 좋게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좀 상승을 하고 강보합, 하반기에 뭐 약보합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정책적인 변수, 블랙스완 이런 거 다 뺀 현재 상태의 예상이죠. 다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내재적인 측면만 보면, 그러니까 경제나 해외의 어떤 금리나 어떤 이런 대외 변수 빼고 거시경제 빼고 부동산적인 측면만 보면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 상승 압력이 쌓여가고 있어요. 압력 밥솥하고 여러분 같은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공급은 없어.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다 멈췄어. 신도시 다 끝났어. 분양 다 끝났어. 이제 공급 부족만 남았어요. 근데 이게 이 압력 밥솥이 25년 뭐 하반기에 터질 거냐, 26년에 터질 거냐, 뭐 길게 가서 27년에 터질 거냐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26년 하반기 26년이 이제 상승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 늦어도 27년에는 근데 그게 늦춰진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길게 누르다가 뻥 터지면 가격 상승폭이 큰 거고 지금 분출해버리면 조금 나오고 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를 안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남은 유일한 펜은 서울 수도권은 어떻게든 묶고 조금씩 오르게 하고 지방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지방을 적어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서울에 아파트 못 사고 자기 동네에 사도록 그쪽에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이제 서커스가 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이제 집값이 막 2차 폭락 와가지고 30% 지금 가격에서 떨어진다 이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 그리고 벌써 여러분 21년이 고점이잖아요. 21년 11월이 22년, 23년, 24년, 25년 지금 4년이에요. 물가 상승률 그냥 3% 2%만 해도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리고 뭐 정부에서 통계 말하는 2% 물가 상승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20% 정도는 올라도 전혀 그냥 그때랑 똑같은 가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M2 발행량이 이렇게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 계엄령 사태 터지고 무제한적 양적 완화해서 시장 안정화하겠다면서 LP 같은 거 막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돈을 풀고 있고 미국도 돈을 풀고 있고 여러 거시경제적으로 뭐 강달러 갈 거냐 뭐 환율 어쩌냐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공급도 부족해. 돈도 풀고 있어. 사람들 심리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올 테니까 올해가 저는 집 사기 좋은 것 같아요. 지방도 예. 일부에서 서울을 이제 좀 지역별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경기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경기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서울도 그 상급지는 오르고 중급지도 꽤 올랐다 하잖아요. 경기도는 이제 서울보다 느리기 때문에 상급지만 오르고 중급지는 보합, 하급지는 하락 중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4년 12월부터 1월 20일까지 표고요. 보시면 과천 0.6%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남시 0.2%로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이죠. 그리고 안성하고 평택은 마이너스 1.3% 굉장히 폭락 중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집값이 좀 빠지고 있나? 근데 오르는 지역 두 군데가 있네. 뭐 성남시나 수원시는 지금 안양 이런 데는 이제 보합이죠. 네. 이거는 보합이라는 얘기는 개별 단지 중에 좋은 상급지는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도도 보시면 22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 보면
많이 떨어져서 거의 못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나 제가 지역별로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일부에서도 경기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지역 와. 과천. 과천은 강남하고 서초 강남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일부에서 봤던 거. 22년 고점을 이미 거의 회복했다. 같은 수준이다. 가격적으로 뭐 조금 낮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기 많은 지역 어딜까요? 경기도에서. 우리 재건축 막뭐 발표했던 거 얼마 전에. 아, 분당이죠. 분당, 그쵸, 분당이죠. 분당도 분당구도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게 이제 분당구 전체니까 분당구에서 재건축 이슈를 받는 지역은 이게 더 올라갔을 것이고 네. 좀 외곽 지역은 좋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과천하고 분당만 준비했는데 나머지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다 이 정도라서 그래요. 지역별로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뭐 성남, 분당 정도 뜨겁고 수원 이 정도 그럭저럭. 그다음에 화성시는 이 동탐은 뜨거운데 어느 정도 올랐는데 이제 화성시 워낙 크니까 네. 이렇게 다 비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는 조금 아직 여유가 있다. 그렇게까지 막 뜨겁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좀 가격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평택이나 안성이 기회가 될 수도 있나요? 안성 지역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성 지역은 부동산을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안성도 살기 좋은 동네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는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원하는 깔끔한 신도시에 교통 호재라든가 네.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택시가 기회가 될 겁니다. 평택이 가격이 많이 빠지는 이유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아무것도 없는 동네인데 그 지난 상승장 때 여기 막 신도시 생기고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공장 들어오면 난리 난다면서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저도 이거 되게 우려가 돼요.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미래가 정말 크게 바뀔 수 있는 지역인데 뭐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참 걱정인데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면 평택은 지금 입주 물량도 많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너무 많이 올랐고 GTX-A 뭐 연장한다더니 뭐 아무 소식도 없고 하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이렇지만 평택은 진안장의 동탄이 될 거다. 진안장의 동탄이 2013년에서 18년까지 서울과 경기도 상급지 오를 때 하나도 못 오르고 동탄 같은 데 외사욕 했다가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중후반기에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택도 2028년 정도까지는 재미없다가 뭐 28년, 29년, 30년 이때쯤 이제 다른 데 다 오르고 나니까 평택이 좋아 보인다, 싸 보인다 하면서 전성기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을 사기에 괜찮은 시기라고 하셨는데 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을 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 돈에 맞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서울은 9억이야, 경기도는 6억이야 사세요 했더니 막 서울에 9억 이하가 어딨냐? 그리고 경기도에 6억 이하가 어딨냐? 막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자분들하고 다른 관점은 뭐냐면 저는 부동산만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내가 영끌해서 해야 될 시기는 대구 같은 지역에 그렇게 해야죠. 대구같이 지금 집값이 바닥으로 폭락하고 신축 아파트도 미분양 나고 내가 골라서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입주 물량 많아가지고 당장 내가 급하게 안 사도 되고 골라가면서 너는 무슨 혜택 줄래? 여기가 준다 저기가 준다 천천히 가보고 몇 달 동안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사도 괜찮은 동네. 아니면 세종시처럼 많이 올랐다가 지금 폭락해가지고 회복 못하고 있는 동네. 입주 물량은 이제 공급은 감소했는데 그런 지역은 내가 영끌해서 좋은 지역 사도 되는데 서울 경기도는 서울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일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 집 사기 좋은 지역은 이런 동네입니다. 이런 게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봉구, 노원구, 중랑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약간 보합 또는 약간 하락을 보이는 지역인가요? 그쵸.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진 동네.
근데 이런 동네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동네가 옳습니까? 거긴 어떻게 그런 동네 제가 어떻게 삽니까? 이러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 돈에 맞춰서 살던가 아니면 경기도에 내가 깨끗하게 신축 대단지 새 아파트를 원하면 경기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안 버리고 나는 서울의 핵심지에 한강변 근처에 2호선 라인 근처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10년 이내 새 아파트 대단지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공원을 끼고 있고 이런 데가 많이 오니까 거길 사야 돼. 근데 거긴 15억 해, 20억 해. 돈이 없네? 어떡하지? 그럼 어디가, 그럼 폭락해야 되는데 폭락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외곽권을 내 돈에 맞춰서 사셔라. 그 중에 제가 뽑자면 저는 중계동, 상계동 이쪽을 좋게 봅니다. 가격대로 보면 상승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돈이 나는 한 9억에서 15억 정도 보고 있어요. 아파트를. 그러면은 서울에서 그 돈 맞춰서 가세요. 그럼 되겠지만 솔직히 나 모은 돈 한 5천만 원 있어요. 뭐 1억 있어요. 이런 분들 그냥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은 저는 타주 운정 신도시를 권해드립니다. 서울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에 내가 연고가 서울이야. 근데 뭐 결혼을 했다거나 이제 뭐 애를 낳았다거나 해서 내 집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꼭 내가 이 서울의 어딘가에 꼭 살아야 되는 게 절박한 어떤 이유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타주 운정 신도시에서 한 3억 5천이면 지금 33평 아파트 살 수 있거든요. 타주 운정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역 주변만 올랐어요. 역 주변만. GTX 역 주변만. 역 주변은 지금 한 6억 5천, 7억 정도 해요. 새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는데 그거를 사지 마시고 거기서 한 블록, 두 블록 들어가면 GTX 역에서 한 걸어서 20분? 2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파주 운영해 두신 새 아파트도 있어요. 한 준신축가 한 2년 된 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28평, 33평 이런 게 3억 5천 해요. 그거를 디딤돌 대출 받으시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내시면은 내 돈 한 8천이면 살 수 있거든요. 나머지 한 2억 7천 대출 받고 그다음 신생아 대출 받으시면 더 싸게 하실 수 있고 그런 거 받으셔서 파주 운정 신도시의 그 GTX 역에서 조금 먼 곳에 있는 4억대 이하 아파트를 사세요. 그게 나중에 오를까요? 많이 오르죠. 관점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저는 이런 거 전략이 아파트 한 채로 돈을 버는 전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저는 부동산 강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파트 한 채로 돈을 버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내가 은퇴할 때 팔 수 있거든요. 올라도 내가 안 팔고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해? 사이버머니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강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부동산을 공부를 해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제가 권했던 옛날에 권했던 전략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하나 더 사. 다주택 하지 마. 이거고 아니면 이제 대부분 많은 강사분들이 권하시는 건 지방에 뭐 아파트 사고 뭐 지산 사고 빌라 사고 막 뭐 5채 10채 사가지고 갭 투자 1000, 2000 떼기 해가지고 벌어라 이건데 이 모든 얘기는 한 채 가지고는 내가 팔아서 돈을 못 건지니까 뭘 하나 더 사서 이거로 돈 벌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게 갭이 적을 때는 이게 막 내가 1억 가지고 얘도 사고 얘도 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말한 대로 파주 운정신도시에 4억 이하 GTX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되는 아파트 사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모으세요. 비트코인을 28년까지 모으세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전략을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가 아니고 부동산으로 내가 방패 삼아서 내 주거 안정과 앞으로 한 7년 이내에 2배 이상 오를 아파트를 사고 그러니까 얘는 방어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2배가 오른다는 거는 돈을 번 게 아니고 그냥 물가 상승을 해지한 거거든요. 특히 미국 글로벌로 눈을 넓히면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800원, 9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가 2배 벌었어도 30% 손해본 거예요. 지금 10년 전에 비하면 그때 환율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로 보면 내가 10년 동안 2배 아파트 값이 돼도 그냥 본전치기 한 거다. 왜냐면 S&P 500이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실거주용 아파트로는 방어를 하는 거고 얘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도 2배는 오를 거예요. 네. 상승할 때. 나머지 돈을 비트코인 투자해서 5배, 10배를 불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지금 올해는 이미 비트코인이 늦었죠. 올해 뭐 지금 10만 달러 하는데 20만 달러 정도 간다. 거기가 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50% 폭락 올 거다. 아니다. 이번은 다르다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뭐 내년부터 조금씩 DCA로 모아나가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하시되 무리해서 사지 마라. 여력을 남겨라. 예전처럼 무조건 상급지에 연끌해서 더 좋은 거 사지 마라. 그 1억, 2억이 여러분 28년에 비트코인 1개, 2개를 사놓으시면 5억, 10억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벌어서 그때 아파트를 사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지금 막 30, 40% 폭락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너무 사기 좋잖아요. 지금 폭락했으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이 제가 일부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잖아요. 이런 거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네. 이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이런 아파트 제가 살아가면 사기 싫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왜 사기 싫냐면 가보면은 외곽이기도 하지만 구축 아파트 사기 싫단 말이에요. 86년에 지은 거, 92년에 지은 거, 지하 주차장 없고 뭐 위에 아파트 뭐 주차난 있고 주변에 뭐 빌라들 많고 이런 데 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근데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한 6억, 7억은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외곽권에 6, 7억짜리 아파트를 살 거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TX 호재가 있고 삼성역이 개통을 30년에 하면은 집값이 한 번 더 크게 상승량 맞아서 퀀텀 점프할 파주 운정 신도시를 사느냐? 근데 전통적인 부동산 이론에서는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역 근처에 있는 아이파크를 사야죠. 7억짜리를. 저는 그게 아니고 4억짜리 아파트 거기서 한 블록 더 들어간 걸 사시고 3억으로 비트코인 사놓으시라고요. 그럼 그 3억의 비트코인이 2029년에는 제 생각엔 아무리 못해도 15억은 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그 12억, 15억 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 강남을 사시든지 아니면 뭐 중반을 사시든지 하세요. 제가 볼 땐 그게 낫습니다. 혹시 그럼 경기 남부 쪽 지역에서는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없으실까요? 경기 남부는 크게 2가지입니다. 완전 가성비는 평택.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너무 좋아요. 지금 뭐 파라곤 이런 거 막 역 근처에 있는 거 사지 마시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평택에서도 어차피 평택에서는 GTX-A가 나중에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연장되면 한참 걸려고 2038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2032년 정도에는 뭔가 연장 계획이 발표가 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막 상승장의 끝물에 이 계획으로 먹는 거예요. GTX 여러분 비나시 송도 이런 데 보세요. 송도 바다밖에 없는데 막 8억 9억에 막 분양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3, 4억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그게 왜 팔립니까? 야 이거 GTX 뭐 B 된다더라. 그런 걸로 올라갈 거거든요. 평택은 나중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되고 발표로 올라갈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평택은 그리고 대도 서울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야. 너무 멀어. 그냥 KTX 같은 거예요. 평택 입장에서 동탄이 맞으면서. 네. 그러면 평택 입장에서는 결국엔 삼성전자거든요. 삼성 반도체 공장. 그러면은 삼성 반도체 공장이 근데 생각보다 저 남쪽 외곽에 있습니다. 그 지제역이나 뭐 이런 역 주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택의 파라곤 아파트가 제일 비싼데 거기는 비싼데 그 돈 주고 거길 왜 삽니까? 그 돈이면은 동탄 2를 가고 말지. 그 돈 주고 거기를 살 거면. 그러면은 평택에 내가 일자리를 가지는 어떤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평택 주변, 요 경기도 남부권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사는 동네가 될 텐데 그러면은 역 주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새 아파트고 가격 싸고 외곽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 많이 떨어지는 거, 폭락하는 거, 미분양 나는 거. 아까도 똑같아. 제 기준은 똑같아요. 한 4억 5천 이하로 살아. 디임돌 대출 받아서 4억 5천 이하로 24평, 33평 사세요. 그거 추천드리고요. 평택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골라 살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서울 출퇴근이나 경기 남부권 더 좋은 지역 보시자면 저는 동탄 1이 괜찮아 보입니다. 동탄 2도 괜찮은데 동탄 2가 문제는 지금 동탄이 가격이 제가 작년에 카프카님하고 얘기할 때 막
9월, 8월 이때 뭐 동탄도 좋아요. 운전 좋아야 할 때는 동탄이 33평이 6억 언더였거든요. 그 외곽권이.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외곽권도 6억 이상, 7억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회복을 많이 해서. 그래서 동탄 2가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라고까지 말을 못 하겠어요. 동탄 2를 실거주로 7억 주고 내가 대출 받아서 산다. 그럼 기준돌 대출 영역을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금자리로 쓰면 금리도 비싸고 시중은행도 비싼데 그거보다는 아니면 뭐 동탄 2나 1에서 24평으로 해서 뭐한 5억대로 사면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종부세 1주택 특례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뭐 3억에서 4억으로 상향하거나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를 취득세 중과를 배제를 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효과는 없을 겁니다. 네. 네, 효과는 전혀 없을 거고요. 다만 정부가 그럼 효과 없는 걸 왜 하냐? 아니 스텝을 밟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몸 풀고 네. 천천히 걷다가 열심히 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작년부터 늘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큰 흐름이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정부가 잡아야 돼. 집값을 많이 못 오르게 해야 돼. 지방은 지금 난리나서 지방 건설사 살려야 돼. 미분양 혜택을 줘서 이쪽을 살려야 돼. 이게 큰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 부동산 활성화 하려면 집이 있는 사람 종부세 뭐 지방의 저가 주택 사도 세금 안 걷을게요. 아니면 취득세 깎아줄게요. 아니면 뭐 주택 수로 안 잡을게요. 이런 거부터 약한 거부터 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혜택을 줘서 그러니까 혜택을 준다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의 손실이잖아요.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 힘뽕가 조금 주고 살리고 싶어서 지방을 줘봤는데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줘야죠. 더 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분양 난 것도 뭐 몇 억 이하 할 때 뭐 깎아주기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투자자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다주택자 취득세 준 거 없애라.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게 두 번째는 미분양 난 주택 사면은 뭐 5년 혹은 10년 동안 양도세 한시적 배제 0%. 그럼 내가 살게. 그것도 아니면은 뭐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개정해가지고 임대주택 뭐 8년 10년 너무 길어. 그 뒤까지 어떻게 봐 우리가 4년 임대주택 하면은 양도세 뭐 80% 가면 이런 거 해주면 내가 집 하나 더 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바란단 말이에요. 투자자는. 그럼 이걸 정부가 안 해주니까 실거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지금 다 손발이 묶였어요.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어. 그럼 정부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 투자자들이 돈 벌게 해주는 게 지금 이 정책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지방 건설사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미분양 나서 건설사가 망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는 그 지방 경기 활성화라고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지금 혜택을 주면서 이 미분양 주택을 사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미분양 주택을 사기 전에 건설사가 분양가 안 깎고 뭐 어떻게든 얘네가 팔아먹을 수 없나? 막 이런 걸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점점 센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은 분들이 원하는 뭐 취득세,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배제, 뭐 양도세 100% 가면 이런 거 안 나올 거고 단계별로 나올 겁니다. 단계별로. 지금 이 정책도 그 과정이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공급 부족이 제가 잠깐 일부에서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걸로 잠깐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얼마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뭐 풀어준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서울의 빌라 시장이 잠깐 좋을 것 같긴 한데 오피스텔 시장이 그런 식으로 정부는 과거에 했던 정책을 그대로 밟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지방이 당장 좋아지지 않는다. 다만 지방은 좋아질 거다. 결국에는 정부가 다주택자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활성화를 시킬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오기 전에도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하기 좋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집 가격적으로는 올해나 내년 초가 대구가 집값이 가장 쌀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내년 뭐 26년 하반기에 만약에 미분양 주택을 치우는 어떤 대책을 좋은 걸 줬다.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대구 아파트가 지금보다 1억이 올라도 양도세 100% 감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집값이 대구가 올해가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안 돼. 1억 올라더라도 나한테 취득세 12%가 아니라 뭐 3%로 해주고 양도세 100% 감면 해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올해가 굉장히 좋은 시기다. 세종과 대구가. 뭐 내년 초까지도 줘야 돼, 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내 집 마련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내년을 약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셔도 되겠네요. 굉장한 기회죠. 왜냐면 서울하고는 달라요. 네. 서울은 자꾸 비싸가지고 중심지 못 찾아보고 뭐 제가 경기도 다니고 이랬잖아요. 대구는 집값도 싸가지고 4억대 많죠. 4억대 많죠. 물론 이제 남이사님 대구에서도요. 동대구역 근처나 그 달서 뭐 그 있어요. 그 지하철 2호선 뭐 청라 원덕역 뭐 이런데 그런데 신축 새 아파트는 분양가를 뭐 6억 7억을 불러요. 미친 것 같아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사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참 힘들었던 게 그런 걸 사라고 권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도 돼. 대구에서 서울과 달리 그냥 적당히 중급지 지역에 한 4억 5천 이하 새 아파트 혹은 한 5년 된 거 그거 사시고 대출 받아 사시고 비트코인 모으세요. 뭐 그런 얘기 해드리면 돼요.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는 조금 비싼 거 좋은 동네 살고 싶어요. 대구에서. 그러면 6, 7억짜리 분양 받으셔도 되는데 기간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지금 다 지어진 거 말고. 후분양 같은 거 말고요. 네, 후분양 같은 거 말고 선분양해서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입지가 좋아. 그럼 나는 지금 계약금 뭐 5% 10%만 내세요. 뭐 무이자 대출 해줘요. 뭐 확장기 무료 이런 거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계약금 딱 10% 내고 6억 7억이지만 6천만 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내는 그거는 대출 받아서 중도금 상환하고 그 다음에 뭐 입주할 때 이제 전세를 맞춰서 들어가든지 대출 받아서 들어가. 3년 뒤로 미루는 거는 뭐냐면 대구는 지금보다는 3년 뒤에는 집값이 이제 상승한다는 아니고 서울보다 늦어요. 대구는 입주 물량이 워낙 많이 남아서 올해까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돌아설 거거든요. 그 대신에 대구는 30년, 32년 이때가 전성기가 오겠죠. 집값이. 그런 측면에서 근데 내 아파트가 지금 새 거면은 32년 되면 7년 차 아닙니까? 네. 근데 내가 3, 4년 뒤에 입주하는 거면 32년 지나고 3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신축이죠. 그쵸. 그쪽으로 미루라는 거예요. 좋은 거 살 거면. 그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도 좋고 제가 권하는 것처럼 부동산과 비트코인 같이 가질 거면 그냥 지금 대구에 4억 5천 이내 가능한 4억 이내로 적당한 지역의 새 아파트로 그냥 사세요. 주거 안정 끝! 부동산 끝! 비트코인 모으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남덕현 이사님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음. 투자를 하라 이렇게 적극권장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나가 아니고 네. 29년까지 길게 하라. 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도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정말 폭락하는 사태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상황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비트코인 여러 분과 같은 그냥 투자자입니다. 제 얘기는 남이사라는 사람은 저런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는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어제 2월 3일이죠. 트럼프 관세 빔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계엄령 빔, 뭐 부처 빔, 뭐 이런 빔들, 뭐 FTX 빔, 뭐 루나 빔 이런 게 있는데 폭락한다는 얘기죠. 그 폭락 사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뭐 25% 관세를 부여하겠다 하면서 뭐 세계 거시 경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딥시크 사태로 지금 미국 주가 흔들흔들 하는데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 10만 5천 달러 하던 게 뭐 9만 2천 달러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어려운 거 다 빼고 요 녹색 막대 그래프가 되게 높잖아요. 이게 뭐냐면 롱 포지션.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예상하고 선물 오를 거라고 걸었던 사람들의 청산된 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23년까지 봤을 때 지금 2년 동안 역대 최고치로 최근 2년 사이 역대 최고치로 롱 포지션이 청산당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비트코인이.
그러면서 알트코인이 같이 연쇄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12월 이후에 비트코인의 고래들은 계속 사모았어요. 비트코인을. 반면에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많이 팔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래들과 기관은 사모았다. 근데 지금 요 비트코인 얘기하는 건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재밌지만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별로 없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 잘 안 합니다. 90%는 알트코인이고 비트 하나도 없는 분도 많으신데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얘기. 이게 어저께 2월 3일 관세빔 비트코인 하락장 때 알트코인 하락률이 어마어마하네요. 하루 사이에 42%, 뭐 39%, 34% 이게 무슨 막 이상한 코인들도 아니고 이더파 이거 이더리움 기반 괜찮은 코인이거든요. 뭐 오르디, 그 다음에 카브, 그 다음에 뭐 48위권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요. 갈라도 많이 아비트럼 이거 에이다 이런 거 굉장히 큰 코인이죠. 월드 코인도 많이 빠졌네요. 플로키 그 밈 코인도 많이 빠졌고요. 하루 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지코인도 어제 제 기억에 막 30% 빠졌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진짜 박살났고요. 요즘 이더리움은 일어리움이라고 네. 이더리움 투자하면 돈 잃어버린다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굉장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손절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공포에 질려서. 그러면은 조금 더 얘기를 확장해서 보면 과연 어제 2월 3일 하루만 알트코인이 빠졌냐?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힘드냐면 사실 알트코인은 짧게 잡으면은 1월 중순, 길게 잡으면 1월 달 내내 엄청 폭락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11월, 12월 사이에 많이 올랐던 밈코인 혹은 AI 에이전트 코인들이 대폭락을 했어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2025년 1월 1일 이후로 바이낸스 글로벌 거래소에 이제 있었던 밈코인들, 주 AI 에이전트 코인들 그 하락률이거든요. 네. 한 달 동안 32일 동안 제레브로라는 AI 에이전트 코인은 94%가 빠졌습니다. 네. 94%. 100만 원 넣었으면 6만 원. 네. 스웜즈, 그다음에 알크, AI 16인지 이거 우리나라 거래소도 있거든요. 이거 지금 90% 빠졌어. 90%. 한 달 동안 90%. 이거 막 2.5불 막 간다고 했다가 0.3불까지 떨어졌던 거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사태를 촉발한 원흉으로 받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 네. 이제 멜라니아 여사 코인이 있죠. 이것도 90%. 바이오 이거 우리나라 분들 많이 투자했어요. 바이오. 그 다음에 그리핀, 피핀, 솔브, 트럼프 코인도 15일 동안 80% 빠졌어요. 네. 그리고 바인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틱톡 같은 건데 이게 X라고 해서 네. 트위터에 통합이 된다라는 썰이 돌면서 이틀 동안 막 100% 넘게 100배가 넘게 폭등했다가 이제 또 70% 빠진 바인이라는 코인이 있고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느낌일 거예요. 제가 조금 그러니까 메이저 알트라고 하죠. 리플, 뭐 도지코인 아니면 또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마이너스 막 30-40%? 네. 이 정도에 괴로워하실 텐데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데자나이 AI라는 그런 코인인데 요즘은 그 거래소 말고 마이너리그 거래소가 있거든요. 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보시면 11월에서 12월 한 달, 두 달, 그 다음에 25년 1월 초까지 1월 한 2, 3일까지 폭등했죠. 폭등. 네.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이때 막 100만 원 넣으면 막 1억 되는 거야. 100배, 1000배 막 이런 오르는 코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코인이 0.1달러까지 갔을 겁니다. 그랬다가 0.08달러인가요? 92% 폭락을 해요. 근데 그게 1월 내내. 그러니까 무슨 저 트럼프 관세빔이니 트럼프 밈코인 빚 맞기 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안 그래도 이제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조정받다가 여기도 보면 조정받다가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네. 조정받다가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유지할 수도 있었는데 이때 트럼프 코인 1월 초에 중순에 나오면서 모든 유동성 싹 빨아가고 네. 그래서 메타가 바뀌었어요. AI 에이전트나 밈코인 메타가 아니라 그냥 뭐 복싱 선수, 유명한 래퍼 아니면은 뭐 어디 기업인들이 자기 그냥 다 코인 낸다. 나라고 트럼프처럼 못할 거 뭐 있냐. 그래서 코인 내면은 거기 투자 빨리 올라타면 막 100배, 1000배거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 다 팔아서 막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셜 메타라는 게 1월 내내 돌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끝물입니다. 그러면서 AI 에이전트 이게 폭락했다. 90%. 그리고 밈코인들 폭락했다. 그리고 메이저 알트들도 안 그래도 1월 내내 재미없었는데 요 트럼프 관세빔 맞고서 요 비트코인 10% 흔들거릴 때 40, 50% 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 1월은 힘든 하루였다. 힘든 한 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뭐 AI 에이전트 코인 중에 잘 버텼던 코인이 그나마 버추얼이라는 코인인데 이게 버추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11월부터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00배만 이렇게 올랐을 겁니다. 이 밑에 값에 비하면. 근데 이제 여기도 정점을 찍고 25년 1월에 정점을 찍고 거래량 정점을 찍고 쭉 하락하죠. 쭉 하락하죠. 근데 얘는 그나마 선방한 거예요.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랬다가 지금 2월 4일 기준으로 조금씩 알트코인이 다시 힘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어제 거 기준이고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0, 뭐 플러스 30%, 20%씩 반등하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지금 알트코인이 많이 빠지면서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남이사님도 어떻게 알트하고 비트의 비중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알트코인 비중을 높였다가 네. 굉장히 저도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한 5대5, 6대4 정도로 비트를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1월에 알트 불장 오거나 늦어도 2월 초에는 분명히 온다. 찐불장 온다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셨고 비트코인도 한 번 더 치고 나간다는 기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급 청산이 일어난 거예요. 비트가 먼저 치고 나가면 알트도 폭등할 거다. 네. 그게 깨진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90%간 코인도 있고요. 이렇게 뭐 메이저 알트 중에서는 오늘은 좀 많이 회복했어요. 특히 전 도지코인을 좀 가지고 있는데 회복을 했고 하지만 11월, 12월 특히 12월에 알트코인 구매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때가 알트 꽤 고점이었거든요. 사실 1월부터 이렇게 쭉 하락세였고 최근에 이제 관세빔으로 네. 급락했다면은 많은 분들이 패닉세를 또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팔았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저도 초보 투자자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뭐 부동산 투자도 하기도 하고 주식도 조금 투자를 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냐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알트코인 뭐 불장에 비트 다음에 오른다더라 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파는 거죠.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아니 95%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 팝니까? 그렇죠. 이해가 가요, 저도. 마음이 이해가 가요. 메이저 알트에서도 하루에 40%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 팔아요? 내가 1,000만 원 넣는데 지금 6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안 팔아요? 근데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거였으면 이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런 짤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막 3%, 5% 떨어지고 막 울어. 오늘 망했어. 네. 크립토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50%인데 막 이러고 있어. 덤덤하게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폭락한 코인들이 오늘 플러스 막 20, 30%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야 물린 건 이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지 않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 이미 나는 12월, 1월에 투자했다 물렸어. 저도 물린 거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알트를 왜 투자했지? 알트 불장이 온다는 걸 믿고 투자를 했지. 그러면은 알트 불장이 온다는 걸 왜 믿었지?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비트코인 먼저 오르고 알트가 이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가 모든 알트가 막 대불장 오는 그게 온다는 걸 나는 확신을 했지. 적어도 내가 가진 요 코인은 그런 게 올만한 코인이지라고 생각을 했을까 구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너무 나간 거 같고 사실은 별 생각 없이 구매하셨을 그냥 오른다더라 저도 그렇게 샀으니까 그러면 이미 물린 이상 손절을 하면 안 돼요. 손절하면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이제 믿고 가는 겁니다. 알트 찐 알트 불장 올 거야. 다 오른다며. 내 거 마이너스 50%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50%를 최소 본전 치거나 아니면은 한 2배, 3배까지도 올려주는 그런 찐불장 온다며 왔었다며 앞에 3번의 강등기 동안 계속 왔었다며 그럼 이번에도 올 거야 하고 믿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그 알트 중에서도 어떤 코인을 완전 아주 이 진짜 자발투면 그렇게 안 올 수도 있지만 네. 아니면 사기 스캠 코인들 많거든요. 그런 거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들어봤던 코인 메이저 알트라는 거는 당연히 킵을 하셔야 되고 이런 어떤 덱스 시장에 있는 조금 소형 알트더라도 내가 그 프로젝트를 좀 살펴봤을 때 괜찮은 코인이라고 하면 손절하지 마라. 결론은 그거예요. 손절하지 마라. 손절하지 말고 2월에 찐 알트 불장 기대해 보자. 2월에 안 오면 3월에 오겠지. 3월에 안 오면 4월에 오겠지. 이번 시즌에 안 오면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지금 뭐 알트코인에 몇억 투자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몇백만 원, 많이 투자를 몇천만 원이실 텐데 그거는 감수해야죠. 한번 각오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비트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5대5, 6대4 정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비트가 한 90% 이상? 혹은 막 적어도 80%? 그 정도 있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투자하시고 또 알트코인에도 투자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비트의 비중을 늘리는 게 리스크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안정적이면서 또 앞으로 또 성장성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이 뭐 개당 70만 달러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요번 시즌은 팁도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030년, 29년 이때 이제 그 다음 사이클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 이게 하나로 대략 한 개에 10억이라는 네, 그쵸. 정도 되던데. 예, 저는 다음 사이클 때 한 8억에서 10억 갈 것 같고 2035년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한 11억 5천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쵸, 1억 5천 정도 하고 네. 있죠, 하나로. 이게 보면은 지방에 이제 공시 가격이 1억 이하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가격이 지금 뭐 일부에서는 트럼프 효과로 거품이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다 오늘이 지금 제일 싸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트럼프 효과에 의한 거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이 제일 싸다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올해 뭐 언제가 시즌 종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올해 상반기에 팍 치고 나갔다 떨어질지 하반기에 떨어질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사이클 끝났다. 그 비트코인 전략 준비자는 하면서 우상향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한 20만 달러 하나로 한 3억 정도 2억 5천에서 3억 5천 사이로 갔다가 한 50% 정도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모든 자산의 거품은 터져야지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있었어. 안 터져. 일본처럼 터지면 그때는 거품이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 거품은 거품이 아닙니다. 이거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품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때는. 터지고 나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얘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는 2030년까지, 2035년까지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자산이라는 걸 저는 동의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35년에 진짜 뭐 50억 할 수 있다고 봐요. 30년까지 10억.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1억 5천에 샀는데 물렸어. 갑자기 내일부터 8천만 원으로 떨어졌어. 네. 그래도 얘는 나를 살려줄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얘는 상승률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믿을 수 있는 투자로 보는 거고 알트코인 투자는 이제 완전 다른 얘기죠. 이건 이번 시즌에 못 팔면 빵원이 될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를 좀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먼저 투자를 시작하신 입장으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알트코인 투자를 지금은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네, 분들이니까 네, 네.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트코인은 자산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알트코인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저희 거인정원 출판사에서 나오는 좋은 책들이 있죠. 네. 오태민 작가님의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다음에 신민철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강원국 작가님의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고, 지금 시점에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거는 초보자 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 비트코인도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2,5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재작년 안에만 해도. 그러면 이미 많이 오른 7배, 6배 오른 자산인데 올해 2억까지 간다고 해도 과연 그 가격에 내가 팔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보다는 물론 이게 뭐 올해 10억 갈 수도 있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DCA로,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뭐 50만 원, 하루에 15,000원씩 네. 이렇게 분할해서 사모으는 건 오케이. 지금도. 근데 지금 왕창 막 5천만 원, 1억 이렇게 막 대출받아 넣는 거 반대. 네. 왜냐면 콜인이니까. 공부가 안 됐으니까.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 막 5%, 10% 빠지면 팔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주식 단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더 하면 안 되죠. 알트코인은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 사이클도 중요하고 시기도 다 중요한데 알트코인에서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 뭔가요? 하나는 알트로 떼돈 버는 분들. 2천만 원 알트 투자해서 66억 만든 분 글을 제가 봤거든요. 네. 이런 분들 생각이 벌써 달라요.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이 막 2천만 원 할 때 비트코인 반 막 도지코인 이런 거 모은 거예요. 알트코인. 그래서 작년 뭐 봄에 비트코인 막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갔을 때 도지코인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팔고 작년 봄부터 뭐 10월까지 알트코인이 막 반토막 나고 박살났을 때 네. 그때 알트 위주로 모은 거예요. 그랬다가 11월에 빵 터졌을 때 또 벌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11월, 12월에 있었던 AI 에이전트 대불장, 네. 이때 그 돈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10배, 20배씩 뻥튀기 해가지고 그 2천만 원이 66억이 됐다. 이런 분들은 25년 1월 초에 다 팔았다. 이거 너무 과열됐어.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저나 혹은 여러분 같은 코린이들이 1월 초에 막 12월에 이렇게 알트코인 물릴 때 고수들은 그때 팔고 나갔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코인을 고를 수 있냐 이거죠. 어렵죠. 공부 많이 해야죠. 네. 뭐 MVRV가 뭔지, 그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이더리움 투자한 분들은 다 망했어요 지금. 저도 이더리움 옛날에 샀는데 작년 3월에 이더리움 400만 원 주고 산 거가 450 주고 샀나? 하나도 안 올랐다가 지금 더 떨어졌어요. 이더리움,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비트보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90% 투자했으면 좋겠고 알트코인 한 10%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투자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2029년에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이번 시즌은 나 그냥 보는 거야. 참여해서 그냥 맛보는 거야. 네. 큰 돈 넣으면 안 돼. 뭐 한 100만 원 넣을까? 알트코인 한 100만 원 이하. 깨져보고, 야 이거 순식간에 없어지네. 마이너스 90% 맞네. 경험해 보시고, 비트코인은 그냥 적립식으로 딱딱 모아서. 그러면서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좋은 비트코인 책들, 알트코인 책들 많이 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올해 비트가 정말 뭐 3억 갔다가 몇 프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1억 5천 혹은 1억 8천만 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년에 그때 영끌해서 1억 5천 대출 받아서라도 살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28년, 29년에 정말 7억, 8억, 9억에 팔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길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정말 나오셔가지고 부동산과 가상화폐 정말 전반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1시간 정도 조금 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여러분 같은 투자자니까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제 입장은 그냥 원론적으로 저렇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은 그래도 제가 좀 아니까
부동산 올해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 상반기에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방분들은 정말 싸니까 네. 대구, 부산, 세종 이런데 특히 대구, 세종 좋거든요. 올해 내 집 마련 싸게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상급지 아파트를 보지 말고 가성비 있게 원화로 대출을 연끌해서 받아서 내 돈을 최소화하고 29년까지 비트코인을 열심히 분할로 모으자. 그게 2030년, 31년에 여러분이 서울에 20억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